이번에는 지금 부동산의 취득 시기와 양도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취득 시기와 양도 시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신고 기간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그 취득 시기하고 양도 시기, 특히나 그게 귀속이 틀리면 가산세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취득 시기하고 양도 시기는 굉장히 또 중요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취득 시기와 양도 시기는 딱 원칙이 그겁니다. 원칙. 취득 시기와 양도 시기는 명백합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 되는 거고요. 예외가 딱 있습니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 잔금을 언제 치렀는지 모른다. 이럴 때하고 잔금 청산일 전에 등기 접수를 먼저 했다. 이 경우에 한해서 등기 접수일이 취득 시기 또는 양도 시기가 됩니다. 이제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등기를 접수해야 소유권이 넘어간 걸로 보는데요. 저희 세법에서는, 소득세법에서는 대금 청산일이 원칙입니다. 대금 청산일. 대금 청산일이 원칙이니까 대금 청산일을 원칙으로 보시고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대금 청산일보다 빠른 경우, 그 경우에 한해서만 등기 접수일이 취득 시기 또는 양도 시기가 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보통의 경우는 이제 계약을,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면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고 잔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논의의 이제 편의상 계약이라고 계약금 받고 잔금 청산일 받고로 이제 단순화를 좀 시키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도 시기하고 취득 시기는 계약이라고 전혀 무관합니다. 계약일은 양도 시기가 절대 될 수가 없고요. 반드시 잔금 청산일이 양도 시기가 되는 거니까요.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신고기한이라든가 이렇게 모든 게 이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양도 시기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5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먼저 도래합니다. 2017년 5월 14일 날 도래하고 잔금을 2017년 5월 25일 날 잔금을 청산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칙에 대입해 보면은 답이 나오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대금 청산일이 원칙이니까 이런 사례가 나오면 대금 청산일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시고 2017년 5월 25일 날 그때 양도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외를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 청산일이 여기 있으니까 불분명한 경우는 아닙니다. 불분명한 경우는 아니고 이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고 등기 접수일이 대금 청산일보다 빠르나 안 빠르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잔금 청산일보다 등기 접수일이 빠르기 때문에 이때가 지금 양도 시기가 되는 겁니다. 이때가. 이런 사례가 지금 이때가 양도 시기가 되니까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은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하나 이제 좀 특수한 사례를 하나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런 사례입니다. 계약을 2017년 4월 2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잔금은 2017년 4월 30일 날 잔금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납부를 2017년 5월 25일 날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기한 말일로부터 6월 말까지 납부하면은 정상적으로 납부한 거니까 납부 시기는 신고납부 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양수인하고 양도인 간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했냐면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납부하기로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뭐냐면 대가성으로 따졌을 때에는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대신 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넘어가면서 나는 부동산 값어치를 받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까지 같이 받는 거니까 양도가액에는 두 금액이 포함돼 가지고 양도가액으로 잡힐 겁니다. 우리 첫째 시간에 말했지만 양도라는 것은 유상이전이기 때문에 한 당사자가
아파트를 소유권을 넘겨요. 그러면 받은 대가가 양도가액이잖아요. 그러면 양도자 입장에서는 받은 대가이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도 대신 받았잖아요. 내가 만약에 부동산을 안 넘겼으면은 이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안 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넘겨주니까 그 대가로 물건값하고 양도소득세를 같이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양도가액은 대가성으로 따졌을 때 두 금액이 합한 금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겁니다. 합한 금액이 양도가액이 되는데 과연 양도시기는 언제 볼 거냐, 양도시기는 언제로 볼 거냐,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따지고 보면 대금청산일이 원칙이기 때문에 대금청산일이 언제예요? 이게 건물값이고 여기까지 따지는 거니까 원칙적으로는 2017년 5월 25일 날 대금청산을 했기 때문에 이 날짜가 양도시기가 되는 게 맞는데요. 여기 이제 단서 조항이 하나가 들어가서 이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로 계약한 경우 이때는 예외로 이거 빼고 잔금청산한 날 이때를 양도시기로 보는 거니까 이때부터 계산해서 신고를 다 하셔야 돼요. 이거 좀 특이한 사례니까 좀 보셔야 됩니다. 이때가 양도시기입니다. 이때가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잔금청산일, 순수 건물 가격, 그때가 양도시기가 되고 양도가액에는 대가성이 있으니까 두 금액을 합쳐가지고 신고를 해야 돼요. 두 금액을 합쳐갖고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양도시기는 이때로 보시면 됩니다. 이때로. 그리고 이제 하나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이는 안 나오는데 장기할부 조건이 있어요. 장기할부 조건. 장기 할부 조건으로 매매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양도시기 도래할 때 이제 하나의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따지면 됩니다. 장기 몇 년 기준으로 따질 것이냐. 1년입니다. 1년. 할부는 몇 번이냐? 3회. 1년하고 3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회라는 것은 계약금을 포함해 갖고 3회라는 이야기고요. 법상으로는 계약금을 제외하고 2회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을 포함해 갖고 3회로 기억하셔도 되고 계약금이 없다고 하면 계약금 빼고 2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년을 따질 때 어떻게 따져야 될 것이냐. 장기할부 조건의 그 양도 시기는 이렇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장기로 할부로 해서 납부했다는 이야기는 금액을 나누어서 대금을 청산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요. 이때 보면은 이제 이렇게 따지시면 되겠죠. 1년을 그러면 계약금 이거는 구분하기 쉽겠죠. 계약금하고 중도금하고 잔금하고 3번 나눠서 냈다. 그러면 횟수는 만족을 하는 겁니다. 1년 기준만 따지면 돼요. 1년 기준. 1년 기준 뭐냐면 기간이 1년이 넘어가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1년이. 장기 할부 조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을 하세요. 1년하고 3회만 기억하시면 돼요. 1년하고 3회. 네? 3회만 기억하시면 되고 양도 시기가 이렇게 된다. 예를 하나 들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렇게 됐고요. 총 매매 가격이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을 10억에 양도했다고 보겠습니다. 10억. 그러면 계약일날 계약금을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약금을 1억으로 보겠습니다. 자, 중도금 4억. 잔금 내야 되잖아요. 잔금 마지막 낸 날이 5억. 합계 10억이 됩니다. 10억. 이런 사례가 있다. 장기 할부 조건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장기 할부 조건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1년이 되냐 안 되냐, 3회가 되냐 안 되냐. 한번 보면은 이렇게 따지시면 되잖아요. 양도 시기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부까지 기간. 이거를 그러니까 23일로 하시죠. 양도 시기의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고 납부할 때까지 기간이 1년이냐 아닌지.
장기할부는 1년하고 3회만 딱 계산하면 돼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하고 사용 수익이라고, 사용 수익일입니다. 사용 수익일. 인도일 중에 빠른 날짜. 자, 보겠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용 수익일이 나옵니다. 사용 수익일 빠른 날은 이 날짜가 될 겁니다. 이 날짜. 이때가 양도 시기가 됩니다. 양도 시기. 자, 1년이 넘어간 날을 보겠습니다. 2016년 5월 23일부터, 그러면 다음 날이면 5월 24일부터 최종 부불금. 이 사례는 한 번, 두 번, 세 번. 마지막 넷 날짜가 최종 부불금 날짜입니다. 이때가 2017년 5월 25일이 되는 겁니다. 2017년 5월 20일이 되니까 1년이 넘어가잖아요. 1년이. 네, 1년이 넘어가니까 1년 기준 요건은 충족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볼 거. 요건이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 하나 볼 거 3회. 계약금 한 번. 중도금 한 번. 잔금 청산 한 번. 3회. 3회가 요건이 충족이 되거든요. 이때는 지금 이제 그 장기할부 조건이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상으로 봤을 때는 계약금 빼고 2회, 뭐 중도금, 잔금 청산 2회가 될 것이고, 계약금을 포함하면 몇 번이냐? 계약금, 중도금, 잔금 3회. 요건이 두 개가 다 충족하기 때문에 이때는 장기할부 조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장기할부 조건이 아니면 원칙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원칙. 원칙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원칙은 양도시기가 대금 청산일이기 때문에 이 날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중도금을 안 받고 계약금하고 잔금을 두 번 받았다. 그러면 1년 요건이 있고 3회 요건이 있잖아요. 근데 3회 요건이 있는데 3회 요건. 3회 요건이 안 돼버리면 장기할부가 안 돼요. 이때는 그럼 언제냐? 2017년 5월 25일이 아니고 이때가 되겠죠. 소유권 이전 더 빠르니까. 원래는 이 날짜인데 불분명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잔금 청산일보다 빠른 날짜. 이 날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장기할부 조건이 된다고 하면은 이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이제 셋 중에 하나니까 되는데, 요건 자체가 지금 장기할부 조건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의 경우에는 이제 장기할부 조건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양도 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이때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고기한이 중요하잖아요. 이때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렇게. 양도 시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양도 시기 자체의 법을 갖다가 적용할 때 양도 시기 현재의 법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하나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신고기한에서 의미가 있잖아요. 신고기한이 넘어가 버리면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좀 길다든가 그럴 때에는 장기할부 조건인지 꼭 확인하시라. 꼭 확인하셔가지고 요건을 충족을 해야지. 만약에 이런 경우에 대금 청산이라 이런 경우로 이제 가버리게 된다 그러면 판단하실 때 오류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기간이 좀 길다 하면은 장기할부 조건인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사용 수익일 이 의미는 뭐냐면 사용 수익일이 뭐 앞에 있을 수도 있죠. 계약한 뒤에 바로 이쪽으로 이제 수익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서 매수자가 사용 가능할 때 언제부터 계약 조건이 중요한 겁니다. 계약하면서 2016년 5월 3일부터 사용해라. 그럼 5월 3일이 사용 수익일이 되는 거예요. 계약 조건에 따라서. 계약에 의해서 매수자가 사용하기 시작한 날, 사용을 시작할 수 있게 된 날, 그날이 그 날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점은 뭐가 있는 거예요? 장점이요? 장점은 이제 장기할부 조건은 그러지 않을까요? 약간 양도소득세 네. 신고에 있어서 장점은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장점은 그런 측면이 아니고 이제 당사자들은 이제 금액이 커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납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장기할부 조건을 이제 매매계약으로 해서 할 경우가 있을 거고요. 양도세 쪽에서 나오는 측면은 뭐냐면 원래는 이제 잔금 청산일이 양도 시기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길다 보면은 양도 시기가 뒤쪽에 가 있으니까 이때는 사실상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라든가 사용 수익일이 앞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 할부 조건은 원래 이제 대금 청산일로 기준으로 하면은 이때 이제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따지는데 사용 수익일 중에 빠르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돈 대금은 청산을 안 했지만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본인이. 장기가 지금 길어졌다 뿐이지 양도자가 이미 매수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매수인의 위치에 이미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법에서는 이제 그때를 이제 양도시기나 취득시로 보겠다.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차피 소유권 이전 등기 5월 23일 5월 말로 해서 2개월 이내에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예를 들어서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예?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있다. 그 사용 시기일도 여기 있다. 그러면 이제 빠른 날이 셋 중에 빠른 날짜가 이제 그 사리사리에 따라서 이걸로 이제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뒤쪽에 막 있고 그러면 장기 할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양도 시기가 이제 이 날짜가 지금 그러니까 장기 할부 조건은 말씀드리지만은 1년하고 3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장기는 1년이라고 생각하시고 횟수는 3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요. 네. 여기 등기 접수일 전에 1억만 정산이라고 부억이 남았잖아요. 예. 그게 등기 다 넘어갔는데 그게 많았을 때는 밀법으로 돌아가서 처리가 되는 거고 여기 양도소득세에서는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지금 양도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제 아마 이제 계약 자체를 이행했냐 안 했냐는 세금 문제가 소득세법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 문제는 이제 민법상의 문제니까 이행했냐 안 했냐 그렇게 따지시면 되고 이제 대금은 이제 그 날짜 주기로 했으면 다 줘야 되겠죠. 안 주면은 이제 매도자가 가만히 안 있겠죠. 가만히 안 있는데 이제 우리 이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언제가 이제 소득세법에서 말할 때는 언제가 도대체 취득 시기가 되냐. 언제가 대금 청산일을 이렇게 했는데 이 대금 청산일이 장기가 되다 보니까 너무 뒤에 늦춰졌는데 실제로 사용한 것은 앞쪽이다. 그러면 앞쪽으로 보겠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매수인이 이미 사용 수익을 한다는 이야기는 매수자의 위치에 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를 이제 취득 시기로 봐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그 세 번째로는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을 보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취득을 했습니다. 토지. 토지를 그냥 놀려주기가 그래서 건물이 필요해서 자기 토지 위에 신축을 합니다. 신축.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이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이 있는데 그거를 팔았을 때가 있는데 이때 이제 취득 시기가 언제 되냐 이 경우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2016년 5월 1일 날 토지를 취득을 합니다. 토지를 취득했다가 이제 건물을 상가라나 신축을 합니다. 신축이 이제 준공될 사용 승인 날짜가 2017년 4월 30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보존 등기 접수일이 이제 5월 14일이 됩니다. 5월 14일. 5월 14일이 되는데 보존 등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제일 처음에 태어나면 이제 출생신고 하잖아요. 출생신고 하듯이 최초 등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등기가 없다가 이제 새로 건물이 생기니까 최초 등기를 했다. 이렇게 출생신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생신고. 우리 자연인이 태어나면은 출생신고 하듯이 우리 등기부등본상에도 최초로 이제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최초 등기가 보존 등기 날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사용 준공 날짜로 보시면 됩니다. 준공 날짜. 사용 승인이 준공되는 날짜란 이야기예요. 준공일입니다. 준공일. 그러니까 자기가 건설한 주택은 뭐 건설비를 자기가 이제 자기가 직접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건설회사에 맡겨가지고 지을 수도 있습니다. 뭐 대금 주고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실제로 건축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사용 승인일로 취득 시기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신축을 했는데 보니까 공간이 작아요. 그래서 1층을 더 올리고 싶어요. 1층을 더 올렸을 때 그러면 증축이라고 그러잖아요. 증축이 했을 때 취득 시기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취득 시기, 건물에 대한 취득 시기. 토지의 이 사례 보면 토지의 취득 시기는 2016년 5월 1일로 보면 되는 거고요. 취득 잔금 청산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물 취득 시기를 언제로 봐야 되냐.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사용 승인 이 날짜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남은 게 뭐냐면 증축을 했으면 원래 3층짜리에서 4층 하나가 더 올라가니까 증축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증축된 부분 그 사용 승인이 준공된 날짜, 다 지어진 날짜, 그때가 추가적으로 들어간 증축분에 대한 취득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이 사례에서는 토지의 취득 시기는 잔금 청산한 날짜 2016년 5월 1일, 그 다음에 기존 주택, 상가 또는 상가 이 부분은 사용 승인일, 준공일, 그 다음에 준공, 새로 3층 건물에서 4층이 올라갔다. 4층 완성된 날짜, 그 부분에 대해서 완성된 날짜, 이렇게 취득 시기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자주 나오는 거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우리 상속 또는 증여.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 시기가 어떻게 되냐. 이 부분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굉장히 사례가 많이 나오는 사례이기 때문에 뭐 잘 알아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상속 먼저 보겠습니다. 상속. 양도의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유상으로 이전하다 할 때 유상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상속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무상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양도의 개념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취득 자체는 상관이 없겠죠. 취득 자체는 취득 시점에 양도세가 과세가 되는 건 아니지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취득해가지고 나중에 팔 때는 제3자로부터 대금을 받잖아요.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되니까 그때 취득하고 대응을 시켜야 되잖아요. 양도는 무조건 대응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팔면은 언제 취득했냐, 취득 시기가 언제냐, 취득가액이 언제냐,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상으로 취득한 것은 이제 취득 시기하고 연관이 있는 거지 양도 시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무상으로 취득했다가 양도하는 거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피상속인의 이게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게 피상속인의 사망. 자, 이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혹시 성함 중에 홍길동 성함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도 행위가 발생이 돼야지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되니까 이때 이제 제3자한테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팔았을 때 돈을 받았을 거니까 이때 양도 시기가 되고 그 다음에 양도가액은 이제 제3자로부터 받은 가격, 예를 들어서 2억이다. 그럼 2억 원이 양도가액이 될 겁니다. 그러면 취득하고 이제 대응을 시켜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상속인이 이제 홍두깨인데 홍두깨가 취득을 어떻게 했냐, 매매로 취득했냐, 아니면 상속으로 취득했냐, 아니면 증여로 취득했냐 봤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2015년 7월 1일 날 이제 어머니하고 상속인이 어머니하고 자녀들이 있는데 협의 분할해서 이제 첫째 아들인 홍두깨가 이제 받아가지고 그 받은 거를 추후에 이제 양도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때도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제 협의 분할, 이 사망을 이렇게 하는데 사망한 날 소유권이 정해지지는 않을 거잖아요. 우리 이제 민법에 가보다 보면 상속 절차가 있습니다. 상속 절차 중에서 유중이 있어요. 유언의 유중. 유중은 뭐냐면 돌아가시 전에 나 죽으면은 홍두깨한테 줘라 이렇게 되면 상속 개시 당시에 딱 상속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재산 분할, 상속 재산 분할할 때 가장 우선순위가 유중이에요. 유언하는 거. 유언하면은 이전에 쭉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가 돌아가신 날 딱 취득이 되는 거예요, 이때. 근데 이제 보통 경우는 어쩌냐면 유언 안 하고 가셨으면은 사망을 하면 쭉 지나요. 이제 뭐 상 이렇게 당하고 그러면 이제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 이제 절차적인 일이 다 끝나면
이제 상속인들이 모여갖고 이제 이야기 하잖아요. 이야기. 이제 그때 좀 싸움이 날 때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나란히 이제 앉아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야기가 잘 돼가지고 협의 분할이 딱 돼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소유권이 누구한테 딱 정해지겠죠. 안 그러면은 이제 법정 상속으로 하는 거죠. 법정 상속. 자녀들은 1이고 배우자는 1.5고 법정 상속으로 하는데 일단은 뭐냐면은 여기 사례에서는 이제 협의 분할 잘 돼가지고 이때 이제 협의 분할을 해서 등기를 갖다가 이래서 2015년 8월 3일 날 등기를 했어요. 협의 분할 등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홍길동으로 등기를 한 거죠. 홍길동. 홍두깨. 상속인 홍두깨. 그러면 이때까지는 등기부등본상 보면 누구로 되냐면 홍길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길동. 사망 후에도 등기를 안 바꿨으니까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쭉 홍길동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제 사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홍두깨하고 이제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협의상속해가지고 그 결과를 이때 이제 등기를 했어요. 등기를 했으면 뭐냐면 소유권 자체가 이때 떠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때 소유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 없냐면 홍길동은 사망하는 순간 하늘나라로 가셨으니까 소유권을 자연인이 아니잖아요. 자연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인은 뭐냐면 태어나면은 사람 자격을 갖추는 거고 사망하면은 이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아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권리에 대한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권리에 대한 주체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지금 소유권이 없어요. 그냥 민법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협의 분할이 되면 소급해가지고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급. 효력이 여기서부터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여기 붕 떠 있으면은 뭐 법적 절차가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이게 법률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급합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때 사망했으니까 이때부터 이제 홍두깨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취득 시기로 이제 간다 그러면 등기한 날짜가 아니고 사망일 홍두깨 등기는 했지만 이쪽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 해서 하니까 양도 시기는 2017년 5월 25일 그 다음에 취득 시기는 사망일인 2015년 7월 1일 이때가 사망 시기가 돼서 따지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상으로 확인하시려면 그 원인 날짜가 있고 접수 날짜가 있거든요. 근데 접수 날짜는 이 날짜예요. 이 날짜. 협의상속에서 협의분할서 작성해서 등기소에 내면 등기 접수한 날짜는 이 날짜예요. 이 날짜고 원인 날짜는 사망일이에요. 사망일. 이제 상속의 경우에는 등기 원인일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등기 원인일. 원인일 그 날짜가 상속 개시일이니까 그때가 취득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하나만 조금 깊숙이 좀 들어가 볼게요. 좀 깊숙이 하나 들어가 볼게요. 자, 이때 이렇게 보시죠. 자, 이번 사례는 여기서 아까 그 사례에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자, 2015년 4월 1일 날 피상속인 홍두깨가 아파트를 취득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15년 7월 1일 날 홍두깨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상속인은 배우자가 있고 자녀 A가 있고 자녀 B가 있고 자녀 B의 경우는 손자 피상속인으로 봤을 때는 손자 C, D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유언을 안 하고 하셨어요. 홍길동이. 유언을 안 하고 하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속재산 분할이 되려면 유언을 안 하면 협의 분할이 돼야 됩니다. 상속인 간에 방에 모여서 이 상속재산을 누가 가질 건지를 협의를 해서 그 협의가 된다 그러면 협의 분할서를 작성해서 등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데 세월이 좀 지나가다가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협의 분할을 해야 되는데 상속인 중에 한 명, 자녀 B가 협의 분할 전에 사망을 해요. 안타깝게. 사망을 합니다. 사망을 하는데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때 이제 협의 분할이 된 거예요. 이때. 2016년
이때 이제 협의분할이 된 거예요. 이때 협의분할이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는 이제 자녀 B까지 있었을 때는 자녀 A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자녀 A한테 주려고 했는데 이제 자녀 B가 갑자기 협의분할도 안 하고 사망을 하니까 이제 배우자 할머니나 이제 큰아버지나 보니까 이제 손자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협의분할 누구한테 해주냐면 이 상태에서 협의분할이 되면 어떻게 상속자가 어떻게 되냐면 사망이 되면 이 협의분할 사망을 했기 때문에 사망하면 이 자녀 B의 배우자하고 자식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 입장으로 가요. 그러니까 누구랑 협의분할이 하냐면 원래는 자녀하고 배우자가 협의분할 대상이 되는데 모여가지고 이제 협의분할 해야 되는데 자녀 B가 협의분할 당시에 자녀 B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배우자, 그 다음에 자녀 A, 그 다음에 손자 C, 손자 D, 혹시 이제 며느리가 있으면 며느리까지. 이 상속인의, 여기 피상속인의 상속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여기를 대체를 하는 거예요. 협의분할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이제 사망을 해서 보니까 이 자녀들이 불쌍하다 그래서 손자 C로 아파트를 상속을 합니다. 아파트 협의분할. 그러면 이 상태까지 보면은 취득자가 누구예요? 취득자가 손자 C의 C. 손자 C가 이제 가지고, 왜냐면 이때 가서 협의분할서 가지고 가서 등기할 때 나온 사람이 손자 C한테 주자 그랬으니까 배우자 할머니, 큰아버지, 그 다음에 손자들, 며느리 해가지고 손자 C한테 주자. 이렇게 했으니까 등기는 지금 손자 C로 돼 있는 거예요. 손자 C. 손자 C로 돼 있기 때문에 손자 C가 취득해서 지금 양도하는 형식이 됩니다. 그때 이제 양도는 누가 있냐면은 대응을 시키면 되죠. 손자 C가 있으니까 양도자는 손자 C가 돼요. 그때 근데 이제 취득 시기는 어떻게 될 건지 따져봐야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이경으로 볼 거냐, 이경으로 볼자가 이제 쟁점이 생길 겁니다. 쟁점이. 근데 이경으로 보자는 이야기는 피상속인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이경으로 지금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경으로 본다는 이야기는 상속인 B로 입장으로 생각해서 따지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인 C 입장, 손자 C는 여기서부터 이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밖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아버지한테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금 취득 시기를 생각하신 분들은 이제 자녀 B를 입장으로 생각하시는 거고, 이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피상속인 기준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가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요. 결론은 이제 쉽게 생각해서 이게 돌아가시면 배우자 자녀 A, 자녀 B한테 잠정적으로 법정 지분만큼 협의분할이 안 됐으니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가 이때 자녀 B가 사망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가면 모르는데 자녀 B의 손자한테 딱 가버렸다 그러면 이때 이제 여기 시점에서 모든 게 이제 자녀 B로 귀속이 돼가지고 자녀 B한테 갔다가 협의분할을 갔다가 다시 상속인한테 갔다고 봐서요. 이때가 이제 취득 시기가 됩니다. 이때가. 2015년 12월 20일 날이 취득 시기가, 그러니까 손자 C가 취득한 시점은 이때가 되는 겁니다. 이때 다 몰아져-가지고, 이때로 인해서 손자 C가 취득을 했고, 그 다음에 양도했고, 그러니까 양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여는 말 그대로 그 내용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증여자하고 수중자가 생전에 있어야 되고 무상으로 간다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증여자는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쌍방계약입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겠다 그랬는데 안 받겠다. 그러면 증여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주겠다는 의사표현을 하고 한쪽에서는 받겠다는 승낙을 해야지 증여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효력이 언제 생기냐면 증여등기 접수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계약일은 아닙니다. 여기도 이제 등기부상에 가보시면 원인 날짜는 증여계약서 작성하는 날짜예요. 원인 날짜는. 등기부 등본 보시면 원인 날짜는 증여계약서 작성한 날짜고,
접수 날짜가 이제 그 접수 날짜가 됩니다. 그러니까 증여는 접수 날짜를 보셔야 되고 등기부등본상 상속은 원인 날짜를 보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취득 시기는. 그러니까 등기 접수일 증여에 있어서 증여로 취득할 때 그 원인 날짜는 증여 계약서 작성한 날짜이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해가지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니고 등기가 됨으로 해서 소유권이 이전돼야지 끝났다고 보고 이제 소득세법에서는 증여등기 접수일이 취득 시기가 된다. 계약일이 아니다. 증여는 이제 하나만 더 하고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증여 반환 문제가 있어요. 반환. 증여가 되려면은 두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증여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종자 B가 있어야 되고 이번 사례에서는 다시 증여자한테 다시 반환돼서 양도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혹시 이제 증여 같은 경우는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증여를 하고 마음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증여하신 분의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아버지인데 자식한테 증여를 하겠다는 의사표현하고 자식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서 줘요. 줬더니 아들이 재산을 받으니까 마음이 막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기분 나쁘게 한 거예요. 기분 나쁘게. 그러니까 주고 싶은 생각이 싹 돌아가신 거예요. 싹 돌아가가지고 이제 다시 가져와야 되겠어요. 그거를 가지고 왔을 때 이제 하나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세금을 안 내면서 안 내면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 내면서 증여세를. 왜냐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하면 무상으로 왔잖아요. 등기하면은 이 사람 소유가 되잖아요. 다시 이 사람 소유가 됐는데 다시 넘겼다 그러면 이 B가 증여자가 되고 A가 다시 똑같다 하더라도 수중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증여세가 이쪽에서도 발생되고 이쪽에서 발생이 돼요. 근데 여기가 아버지고 아들인데 재산을 쫙 줬더니 아들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불효를 막심하게 하고 이런다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아들이 성격이 급해가지고 증여하자마자 그랬나 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을 하면 됩니다. 반환을. 그러면은 증여세가 없습니다. 여기 증여세도 없고 여기 증여세도 없고 증여 취소로 보는 거예요. 취소. 그러니까 여기 증여를 딱 하고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세 달입니다. 세 달. 2017년도 4월 1월 4일 날 A가 B한테 증여를 합니다. 증여를 하는데 이때가 신고기한이에요. 이때가 신고기한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니까 1월 말에부터 3개월이면 4월 말이죠.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것은 이제 착오가 있다고 보고 이제 증여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겁니다. 무효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어도 이제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효. 3개월 이내에 반환을 하면 여기도 증여가 아니고 여기도 증여가 아니고 취득 시기는 그러기 때문에 증여자가 당초에 취득한 날짜가 취득 시기가 되는 겁니다. 이때는. 왜냐하면 3개월 이내는 증여를 안 보니까. 3개월 이내 증여를 안 보는 거고 그 다음에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가면 이때는 증여를 보는데 이때는 증여를 안 봐요. 비로소 6개월이 넘어갔다. 그러면 원래대로 증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증여해 주시고 자녀들한테 증여를 해 주셨는데 생각이 혹시나 바뀐다 그러면 이제 증여세 부담을 그 증여세가 안 나온 상태에서 반환받으시려면 이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증여를 한다든지 반환, 합의해제를 한다든지 해서 원래 소유자한테 가면 되는 거고요. 반대하면은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합의니까 계약이 합의잖아요. 재반환도. 그러니까 합의가 두 사람이 마음에 맞아야 되는데 반환 한쪽에서는 이제 하는데 한쪽에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증여계약이 성립이 안 되겠죠. 그럴 때는. 그러면 이제 세금을 그대로 이제 소유권이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무신고가산세가 20%고 납부불성시가산세가 하루에 10,000분의 3. 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이쪽이 이제 지금 양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을 때 양도 시기가 어떻게 되냐 따졌을 때 3개월 이내에 증여 취소가 되면 당초 증여자의 취득 시기로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무효니까 그때가 되는 거고 3개월 넘어가면 이거 자체는 증여로 지금 보는 거기 때문에 반환받은 날이 3개월 넘어갔다 그러면 반환받은 날이 취득 시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10분 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